예, 어제가 춘분이었습니다. 때늦은 눈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두 달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4월과 5월의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서 남북한과 미국의 3자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화의 판이 갈수록 커지는 느낌인데요. 과연 한반도 운명을 바꿀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홍현익 세종연구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거창하게 이야기했나요? 예. 근데 그만큼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우리 민족에게 중요한 시기고요. 세계에 또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일어날지 정말 지켜볼 만한 일들이 지금 현재 하나씩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이제 그 평양 공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전 점검단이 아마 이 시간쯤 평양에 도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공항을 떠나서 고려양궁봉으로 들어갔는데. 뭐 3월 말에 이제 공연을 이제 출발을 해서 두 차례 공연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오늘 사전 점검단 들어가면 어떤 내용을 주로 봅니까? 지난번에 현성월 단장 왔을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 우리들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뭐 일단 뭐 숙소도 가볼 테고, 그 다음에 극장 공연하는 극장에 가서 그 다음에 조명 같은 게 중요할 겁니다. 음향 시설 이게 제대로 공연이 될 건지 이런 그리고. 이게 4월 1일 날 하고 4월 2일 아니면 3일 날 공연을 하는데 그 기계들을 그러니까 장치들을 바로 이동이 가능한지 왜냐면 이동이 바로 가능하면 4월 2일 날 공연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꽤 걸리면 4월 3일 날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거 등등해서 기술적인 사항들을 다 이렇게 점검하지 않을까. 뭐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시설이 워낙 좋기 때문에 평양에도 과연 우리 그 예술인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제가 듣기로 굉장히 시설들이 생각보다 잘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뭐 홍보나 이런 선전에는 본래 능하기 때문에 뭐 잘 돼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직접 가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최근에 공연한 게 조용필 씨가 2005년에 하고 마지막이래요. 그러니까 10몇 년 됐기 때문에 가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고려양궁봉으로 사전 점검단은 들어갔고 이제 본진이죠. 예술단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서 우리 전 세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독자 제재 부분에 접촉되는가 그 부분이죠. 이번에 이제 고려양궁 들어갈 때도 미국에 좀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되는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전세기가 갈 수 있는지 뭐 지난번에도 양해를 한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려항공 부분도 사실은 고려항공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지 고려항공을 탑승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미국과 사전에 조율하면 미국도 어차피 5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의 남북 대화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도 뭐 다 동의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오늘 통일부에서 한 얘기를 좀 잠깐 전해드리면 이 북측이 지난번에 이제 태권도 시범단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술단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분을 협의를 하겠다 한 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받았던 그런 소식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참고로 좀 전해드리고요. 이제 만약에 가게 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관람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이 관심이고요. 만약에 우리 가수들 지금 9명 이 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두 명 더 추가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과연 어떤 노래를 부를지 굉장히 관심인데 백지영 씨도 가게 되는데 백지영 씨의 그 유명한 노래가 굉장히 예전에 평양 대학생들로부터 유행을 받았. 아세요? 아 그럼요. 그 노래를 왜 그 노래가 유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그 외에도 뭐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 소위 말해 날라리풍에 대해서 한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전파가 될 수 있을지 그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글쎄 뭐 청 맞은 것처럼 그거는 그 무슨 애정에 대한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날라리 풍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걸그룹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주 뭐 그 짧은 치마 뭐 이런 게 아주 짧은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생각되는데 지금 뭐 규제가 될 워낙 뭐 남북한의 분위기가 지금 좋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좀 고민을 할 겁니다. 그 로드맨인가요? 로드맨이 왔을 때는 같이 구경도 하고 뭐 그 이설주하고 같이 이렇게 음악 공연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 그때 한 번은 또 디즈니의 그 캐릭터들을 나오기도 했죠. 아주 이례적으로.
그런데 요번에 과연 김정은이 와서 볼 것이냐. 예. 이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구경을 하셨기 때문에 예, 예. 그것도 또 이설주하고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설주에 대한 손님 접대 차원에서도 가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현성을 하고 옆에서 이렇게 그 구경하셨기 때문에 김정은도 이번에 우리 특사단 갔을 때도 환대를 한 게 대체로 우리가 대우한 수준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공연을 하면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아닌가 또 그런데 생각을 할 수 있죠. 올해 신년사에 보면은 올해 신년사가 보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민족의 대사를 위해서 평창올림픽 가겠다. 남북 회담하자. 그다음에 9월 9일 자기네 정권 창립일도 축하해달라. 이런 메시지와 함께 내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 그리고 뭐 핵과 미사일 그 대량 생산해서 신속히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대해서 우리의 고유한 그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지키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가 볼 때는 뭐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들이 볼 때는 이게 자본주의 그 시장 경제 문화의 유입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과연 김정은이 나타날까? 뭐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도 나타나는 쪽에 좀 걸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뭐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좀 보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 준비 전체 회의 2차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상황 진전에 따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큰 파장이라고 할까요? 큰 이제 기대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배경이 일단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여건이 이렇게 조성될 갈 수 있다.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번에 그 남북 관계나 미북 관계 개선을 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도 유사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14합의의 4항이 이런 항구적 평화체제와 종전선언 문제인데 그때 당시에도 3자 또는 4자가 모여서 한반도에서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영구적 평화체제 이야기도 하고 종전선언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 그러한 생각을 지금도 그 당시에는 사실 임기의 마지막 해였고 시간이 부족해서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임기 초반이고 무언가 이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 지금 아직 북한이나 미국과 이렇게 협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3자 말고도 4자도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당시에도 3자 또는 4자를 이야기한 것이 중국을 저희가 견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지금 3자 쪽으로만 가다 보면 중국이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3자 또는 4자도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중국에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성사되려면 어떤 조건이 좀 받쳐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뭐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게 실현이 되길 전 간절히 바라지만 갈 길이 너무 먼 거죠. 김정은이 지금 한 거는 출구로서의 핵 포기를 조건부로 할 수 있다는 거 겨우 얘기했고 대화가 되는 동안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은 안 하겠다. 그것만 했고 한미연합훈련 예년 수준이면 뭐 딴소리 안 하겠다. 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합의 때는 당시에는 아직 북한이 핵이 없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은 핵무기 한 20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종전선언 쪽으로 좀 앞서 나가는 때 과연 북한이 빠른 속도로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핵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핵 시설을 동결하고 그러니까 동결도 셧다운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내리고 불능화도 한 80% 이렇게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시설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게 나온 건데 지금은 실험만 안 한다. 그리고 핵무기는 20개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현이 되려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자기네가 가진 핵 자산에 대해서 뭐 핵무기 그다음에 뭐 우라늄 농축 시설 그다음에 원자로 뭐 이런 걸 다 신고를 하고
그것이 맞구나라고 그것까지 검증이 될 때 이게 종전선언 이게 좀 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에서도 북한은 저렇게 핵을 갖고 있는데 괜히 대탕 들어가면은 핵을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분명히 제기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도 제가 보기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협상자도 지금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저는 뭐 굉장히 대통령의 비전이 굉장히 좋은데 너무 멀리 간 측면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문건의 어떤 약속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상징적으로 종전선언. 근데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생각할 땐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 평화협정하고 북미 수교를 해서 이렇게 딱 맞추는 쪽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상회담부터 되기 때문에 차라리 북미 수교를 먼저 해주고 북한에다가 미국 그 대사관이나 대표부를 설치하고 그래서 긴장을 완화하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역순으로 간다 그러면 혹시 모를까. 그러나 이제 그 우리 국내나 미국의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은 이게 또 김정은한테 또 속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김정은이 동결하며 신고까지는 할 때 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도 꽤 멀리 남아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신 교수님 그리고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중에 회담 장소에 따라 더욱 국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담 장소가 판문점을 의미하는 건 아니냐. 뭐 그렇게 저희들이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게? 뭐 저도 판문점을 의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뭐 서울이나 제주도 아무튼 한반도에서 그것을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 2007년 14합의에 한반도에서 모인다 그런 내용이 남북 간에 합의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상하셔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사실 아까 우리 홍 박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이 있어서 정말로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가 정착된다면 미국 정상이나 중국 정상이 한반도에 못 올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 그러한 구상 자체는 바른 방향이다. 다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조금 더 견인하고 미국과 중국을 함께 공동 보조를 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회 비준 이야기를 어제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이 제도화 부분,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돈도 들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해주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하는 그런 남한 일부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남 갈등 혹시 그 반대의 정치권의 보수 세력의 어떤 반대 이 붙이면 국회 비준은 정말 힘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지적해온 사항이고요.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1991년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보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 상호 신뢰 구축하고 그런 것도 상호 군사 훈련할 때 서로 초청한다, 알려준다. 또 뭐 어떻게 해야 그 우발적인 충돌이 이게 더 비화하지 않게끔 한다든지 하는 내용부터 교류 협력 뭐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국제사회에 나가서 서로 상대를 비방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서로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뭐 이게 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있고 또 부속 합의서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시에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준을 받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는 국회 비준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거를 한다 그러면 이게 북한을 조약 대상국으로 나라로 인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해서 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이 그냥 사장돼 있잖아요. 지금 NLL 문제도 거기 다 기술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에 정상회담 하실 때 이 그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을 하시면서 비서실장으로서 이걸 하다가 불과 몇 달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정부를 넘겨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때도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남북 간에 합의가 됐는데 많은 사업들이 한 20개 정도 사업이 합의가 됐는데 하나도 한 게 없죠. 그럼 왜 그러냐? 민주주의 국가니까 정부가 여야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상대 쪽에서 한 거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뭔가 남북 간에 합의가 되면 설사 다음에 누가 정부를 차지하더라도 그걸 지키자. 이거는 뭐 꼭 그 지금 진보 진영에서 어떤 속셈이 있다기보다 다음에 보수 진영이 되더라도 이걸 하고 또 진보 진영이 돼도 또 하고 그래서 북한에게 좀 신뢰를 줄 수 있는 조치를 하자 이렇게 취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사실 우리는 북한을 많이 못 믿잖아요. 기만적인 정권이라고 그러는데 북한도 그러면 북한은 우리를 믿느냐? 북한도 우리를 그렇게 안 믿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14 합의해놓고 그다음 정부 들어와서 하나도 안 지키니까 자기네는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사인해서 자기는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바뀌었다고 안 지키니까 따라서 남북 간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유님 그리고요. 청와대가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29일 날 열자고 이제 오늘 아마 북측에 통보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수용했다는 얘기는 아직 들리지 않은데 별 무리 없으면 북측도 받아들일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실무 고위급 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징검다리인데 그 4월 말이라고 일단 했기 때문에 의제도 중요한데 날짜를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확정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 측은 갖고 있는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뭐 어디 그 기자회견장을 예약한 시기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제안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측도 아마 그것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남북 관계만큼은 획기적인 진전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제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교류 협력 이 세 가지 의제인데 그 의제를 다 북한도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톤다운 할 것인지 그거는 북측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그 14 합의에서도 비핵화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한반도의 핵 문제라고만 이야기하고 아주 마이너하게 처리를 했었거든요. 작게. 과연 우리의 이번에 비핵화를 처음으로 이렇게 앞선 첫 번째 의제로 제안을 했는데 북측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전반적인 논의를 고위급 회담에서 우리가 확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저희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엔 그걸 참고를 해서 좀 차근차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여쭤보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달 11일 날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죠. 북한에. 굉장히 중요하죠. 뭐 4월 달에 열리는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국회 정기회의처럼 열려서 예산과 인사 문제를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전에 열리기 때문에 혹시 핵 관련해서 지난번에 법에 명문화했던 것처럼 이번에 사전에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기대는 하는데 그렇게 실현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12년에는 헌법의 전문에다가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고 2013년에는 핵을 보유한 데 대한 무슨 뭐 법령을 또 하나 법을 만들었어요. 채택을 했죠. 법을 채택해서 이 핵을 가질 때는 저렇게 채택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양보적으로 나올 리가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요번에 하는 거는 작년 말에 있었던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공산당에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회의인데 거기서 이제 채택된 그 인사 조치에 대해서 정부 내각의 인사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뭐 핵 문제는 별 얘기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경제 개혁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건 자기네들이 이제 얻어갈 부분이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북미 관계 개선될 때 뭐를 한다 이렇게 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요거 부분을 보지. 지금 뭐 기대는 뭐 핵무기에 있어서 좀 후퇴하는 뭐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북한이 정말 새로운 북한이 된 거지. 제가 아는 북한은 그렇게 하는 북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